그래서 요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가 조금 줍줍하기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 2025년부터는 아마도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 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좋아 보이시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빅텍, 빅테크. 매그니피슨 세븐, 아. 7개 기업은 다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자,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모멘텀을 타가지고 네. 지금 빅텍 7개 기업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다가 챗GPT라는 아주 우수한 인공지능 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살아서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른 놈이 계속 오른다고. 모멘텀을 일단 탄 주식들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9월 달에 좀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7개 기업을 누르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눌려졌지만 사실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은 아직 조정 기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S&P 500이 한 4,500 정도 기간, 골드만삭스는 4,500 정도 보고 있고 그 외의 기간은 뭐 5,000도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5,1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4,500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 빅텍들이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제 유튜브에서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한 108불 정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 정도에 테슬라가 한 102불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도 열심히 사시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의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P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때 이후로 거의 4배 이상 올라왔고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2.6배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계속 사야 되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적정 주가라든지 앞으로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테슬라의 예상 성장률과 EPS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내년도 EPS가 한 5불 이상은 나올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멀티플을 50 정도 좀 높게 주는 성향도 있는데 워낙 이 성장을 1년에 50%씩은 매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50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5불에다가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50을 주면 250불은 나오거든요. 네. 좀 보수적으로 줘도 240불 정도 나오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딱 적정 주가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만 잘 타면은 250불 이상으로 올라가서 내년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이 주가가 모멘텀과 심리를 작용해서 이제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적정 주가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이제 내년도에 한 300불 정도 보고 뭐 대부분의 지금 기관이 평균적으로 270불 정도 보고 있고요.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는 400불도 보고 조금 적당히 보는데도 한 지금 280불, 3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300불 보고 적정 주가가 지금 240불, 50불이라고 보면은 지금 사면은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조금 떨어져도 뭐 큰 손해 안 보고 테슬라를 잘 두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퍼가 너무 높아요. 지금 퍼 PE라고 하죠. 그래서 1달러를 버는데 몇 년이 걸릴까가 PE인데 지금 107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1년 1불을 벌기 위해서 지금 107년이 기다려야지 지금의 주가가 나온다는 건데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EPS 주당 순이익 성장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번에 갑자기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예상을 깨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H100이라는 것도 있고 A100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칩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SMC에서 칩을 받아서 본인들이 만드는데 이게 좀 수익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유는 많이 남기고 그것도 팔더라고요. 한 10만 불씩 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 성장이 올해는 100% 이상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해서 자 그런 거를 테슬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뭐 매년 매출 50%씩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100%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팩이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PEG라는 개념인데 퍼를 성장으로 나누거든요. 보통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게 2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1.29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도 한 1.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주는 조금 더 높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2.25 2.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로 보면 애플이 훨씬 높고 뭐 주당 순이익도 잘 나오지만 애플의 성장은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100% 성장하고 테슬라는 50% 성장하면은 성장으로 따지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팩으로 보면은 조금 애플이 더 비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지금 1.2, 1.5, 1.8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치주도 팩으로 계산하면 1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1대는 그래도 1하고 2 사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다. 많이 싸진 않지만 진짜 1까지 내려오기 정말 힘든데 1이 되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고요. 1하고 2 사이는 좀 적정한 가격. 2 이상은 조금은 비싸서 조금 홀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엔비디아가 1.29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목표 주가가 기관들이 지금 600불 이상, 뭐 최근에는 750불이 지난주에 나온 것도 있고요, 두 분씩. 자, 그래서 그렇게 600, 750으로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 작년 10월만 해도 사실은 목표 주가가 200불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3배 이상 올린 이유는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실제 수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 하면 수익이 어떻게 나지? 클라우드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내지?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쪽에서 어떻게 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수혜는 그 칩을 팔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나오니까 그 인공지능에 쓰는 H100이라는 그 칩의 수요와 판매 매출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기관들도 인공지능은 잘 모르지만 칩 파는 거 보니까 인공지능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엔비디아를 뽑고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그 챗GPT 같은 게 이제 인공지능의 대표 현상이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은 실제 많이 쓰고 있어요. 챗GP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제가 법대에 있는데 변호사들이 챗GPT로 소송장을 썼다가 판사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요. 지금 그 변호사 자격증 박탈될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페이퍼를 쓰라 그러면은 챗GPT로 쓰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저는 지난 학기에 페이퍼를 낸 학생이 있는데 테슬라에 관해서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제거래법을 가르치는데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서 페이퍼를 쓰는데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차가 챗GPT로 나오는데 네. 사람이 쓴 거랑은 약간 조금 이상해요. 내용은 다 들어가서 맞는데 이게 목차가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적 흐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그냥 짜놨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챗GPT를 썼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학생들도 쓰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활동을 쓰는 IT 쪽에서 아니면은 데이터를 엑셀로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에서도 챗GPT를 쓰고 있고 생각보다 이게 좀 이게 번역할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29살에 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갔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지난 21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글을 쓰면 문법적으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맞는데 약간 뉘앙스가 틀린 그런 글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패러그래프식 챗GPT에 넣으니까 뉘앙스 있게 되게 영어식 좋은 표현으로 잘 바꿔주더라고요. 저한테는 문법은 맞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들도 잘 바꿔주고 문법도 고쳐주고 스펠링 뭐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구글 트랜슬레이터보다 훨씬 좋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지금 멀티플이 50 정도 받으면은 적정 주가 계산했을 때 250불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제 막상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성장률 50%를 보고 주가를 더 상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당 순이익이 올해는 한 3불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걸 사실은 멀티플로 곱하면은 아, 한 165불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올해 초에는 165불만 돼도 주가가 괜찮다. 테슬라가 100불까지 내려갔었으니까 102불에서 165불만 올라와도 괜찮다고 싶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고 이제 포워드 EPS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4불 60에서 한 5불 정도 더 높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거든요. 어, 이게 지금 10월 1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이버 트럭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지금 주문 숫자가 200만 대가 넘습니다. 그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예. 와. 그냥 나오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처음에는 많이 못 생산하겠죠.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아마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주당 순이익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의 모델 3라든지 모델 Y라든지 뭐 차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지난주에도 좀 낮췄는데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싶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메가팩이라는 뭐 에너지 저장 수단이라든지 슈퍼차저라든지 아니면 FSD 12 버전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버 트럭도 판매하고 뭐 세미 트럭도 더 팔리고 지금 호주에서 또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주당 수익이 옛날처럼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불 50 정도까지 보고 이제 내년도 주가를 생각하면은 뭐 한 적정 주가가 250불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또 내년이 되면은 내후년에 주당 순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4년이 되면 2025년을 보는데 2025년에는 당연히 더 늘어날 거로 지금 생각을 해서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50%가 더 상승한다 그러면 5불에서 한 7불 5불까지 올라가지 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350. 350불 이상 네. 그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자 375불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025년까지 최소한 그게 적정 주가고 네. 사실 목표 주가는 모멘텀만 더 잘 타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300불대 정도로 보고 내후년에는 이제 400불대 후반이나 500불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교수님 테슬라에 그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진짜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애플 좋아하는데 애플 주식이 있습니다. 제 네. 딸계좌에도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제2의 애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PC가 있던 세상에서 델 컴퓨터, HP 뭐 다양한 PC들이 있었는데 애플의 맥북 프로가 이제 맥북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미국 사람들이 다 그것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폰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이폰 3, 아이폰 4, 아이폰 5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폰들을 안 쓰고 다 그 폰만 쓰고 디자인적으로 또 우수하니까 그 또 생태계 자체를 혼자서 또 구성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거의 그 시장 자체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데 지금
모델 Y가 내연기관차를 이기고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차, 어제 또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로 모델 Y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또 지표가 나왔는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 18%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만 2020년도에만 해도 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기차 채택률이. 네. 근데 지금 거의 9%까지 올라왔고요. 유럽도 거의 10%대 후반으로 올라왔고 중국은 한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1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토탈 어제스홀 마켓이라고 하죠. 템이라고 하는데 유효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만약에 애플카처럼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동그랗고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확 올라가서 다른 전기차는 보여지지도 않고 모델 Y만 쓰게 되면은 아마도 애플 같은 현상을 일으키면서 2025년부터는 아마도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20년도에 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2025년이 아마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베타 버전 12까지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기차들도 기술적으로 일단 다 따라오고 공장들도 조금 많이 지면서 금융경제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모빌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거기에다가 뭐 크루즈 같은 거 그리고 복스바겐도 또 중국의 샤오펑하고 협력을 했고요. 뭐 BYD도 전기차로 많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제2의 테슬라가 아마도 2025년 정도면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경쟁에 치열해지는 2025년도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시장을 애플처럼 그냥 장악해버리고 브랜드 선호도가 있고 기존의 FSD를 채택한 거를 계속 가져가려고 소비자들이 노력을 한다면은 아마 다른 전기차들이 따라온다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따라와도 선호도에서 따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테슬라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교수님 그 아까 또 말씀해 주실 때 중소형주도 투자를 하시나요? 예, 합니다. 예. 중소형주도 추천은 아니고 몇 가지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거 언급 가능하실까요? 예, 중소형주는 네.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고수가 아니면은 사지 마라.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을 보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 들어가시면 베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베타값은 위험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테슬라의 베타값이 2 정도 됩니다. 근데 S&P 500의 베타값이 1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1이라면은 위험도가 얼마나 더 높냐를 베타값을 보면 보는데 뭐 제약주들 멀크 같은 건 뭐 1 미만입니다. 0.6 정도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2니까 위험도가 두 배네. 100%가 더 높죠. 근데 중소형주는 베타값이 3 이상이 나옵니다. 3, 4가 나와요. 위험도가 높다는 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는 특히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열매를 딴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수익 실현을 잘 하고 중간중간. 예, 저점에서 줍줍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나 전술적 자산 배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예, 본인의 이제 주식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 비중을 줄입니다. 아크의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10%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가서 10%가 아니라 15%가 되면 5% 정도 따내는 거죠. 그렇게 중소형주들은 가끔 보면 100% 200%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점에서 잘만 줍줍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식 비중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반 정도를 따내야지 100% 올라가면. 예, 그런 것들을 잘 하시던가 전술적 자산 배분은 약간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분야별로 로테이션도 하고 타이밍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멘텀이 잘 타서 주식이 올라갔을 때 또 열매를 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 주식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분할해서 따시면은 그 돈 현금을 들고 있다가 또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있어서 확 떨어지면은 그때 또 줍줍을 하고 그다음엔 또 100%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게 유연하게 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이게 중소형주를 사는 거고 미국의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중소형주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현재 금리 인상을 미국의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물가가 잘 잡히고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정말 경기 침체가 와서 이거 내릴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좋다는 신호가 계속 내년에도 나오면은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어차피 대부분이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주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높은 금리나 높은 채권 금리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 발행할 때 이자율을 높게 발행을 하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시기가 중소형주를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 지금은 계속 수익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배짜리를 투자하시면은 테슬라가 2면은 테슬라의 3배짜리는 없지만 3배가 되면은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만약에 2라고 치면은 SOXL은 3배가 되거든요. 그럼 6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형주가 3인데 3배짜리는 사실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위험도가 훨씬 높은데 이렇게 위험도가 굉장히 큰 주식들을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하시고 내려올 때 빨리빨리 줍줍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실 자신이 없으면은 진짜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벌써 10위 안에 들어가니까요. 예, 테슬라는 대형주에다가 베타값이 아직은 2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형주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낮은데 테슬라도 사실은 아크의 캐시우드처럼 적절하게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은 열매를 좀 따시고 그러니까 예, 재작년에 막 400불씩 올라가거나 뭐 저는 그때 열매를 많이 땄는데 아니면은 올해 초처럼 뭐 갑자기 300불로 올라갔다 모멘텀 타고 예, 그럴 때는 좀 몇백 불에서 300불까지 올랐으면 벌써 3배고 200%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사람이 10%씩 수익을 내서 2배가 되려면은 7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의 10년 동안 벌일 수익을 지금 몇 개월 동안 벌었으면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심한 주식인 테슬라도 어느 정도 갑자기 목표 주가를 갑자기 달성했다.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달성해야 되는데 올해 6월에 이미 달성했다. 너무 빨리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서 한 30%에서 50% 본인의 비중대로 본인이 10% 가져갈 거면 10% 비중대로 해서 좀 올라가 보면 열매 따서 현금화 해두고 그다음에 좀 다시 한번 또 떨어졌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뭐 212불 300불에서 212불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럴 때 다시 좀 줍줍을 해서 그때는 또 비중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10%가 한 7%로 됐을 텐데 현금을 3% 다시 채워 넣어서 또 이렇게 평단가도 좀 낮추시고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식을 100%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이제 유튜브 방송 때문에 제가 한 100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예, 100개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해서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또 읽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중에 중소형주가 한 반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가진 종목은 한 3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소형주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종목을 몇 개 가져가냐.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접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종목을 한 10개 이내로 가져가는 게 그만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포인트는 35개를 가져가도 그 중소형주의 비중 자체를 1%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IMF 때부터 투자를 해서 제 기업들이 망한 기업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2종금인 대한투자신탁이 한 번에 부도가 나면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제 포트폴리오 50%가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뭐 상업은행 같은 거 막 50% 감자되는 것도 경험해봤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는 중간에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는 이제 현금도 많고 이 기업은 계속해서 잘할 것 같지만은 한 1, 2년 지나 보면은 또 계속해서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자가 루시드가 되겠다 하지만은 루시드가 결국 경쟁에서 지금 못 살아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가도 떨어지고 도태가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처럼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경우를 다 감안을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중소형주의 비중이 1%가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1%가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지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게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 20개 정도의 그 1%짜리가 모여서 나중에 그 중에 반만 100% 이상 올라간다면은 예,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군요. 예,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중소형주에서도 한 몇 가지 기업 소개해 주세요. 지금은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데 전 바이오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센시오닉스라는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CGM 디바이스라고 당뇨를 계속 측정하는 게 있어요. 컨스턴트 뭐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 그러는데, 자, 그렇게 칩 같은 거를 몸속에 박아 넣으면은 6개월 동안 당뇨가 높으면 신호를 줘요.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당뇨가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글루코스 레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신호를 줍니다. 그럼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덱스컴이라는 기업도 있고 센시오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 아니죠. 그냥 얼마 전부터 당뇨 치료제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한 거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 덴마크 기업. 예. 그래서 뭐 일라릴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당뇨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게 비만 치료제가 되면서 예, 그런 약들이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막 같은 코스코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먹으니까 음식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소에 먹던 코카콜라, 맥도날드를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히려 수혜를 입는 이제 비행기 무게가 낮아져서 혜택을 보는 비행기 주식들은 또 올라가고, 또 아니면은 패션 쪽에 옷을 작게 입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많이 팔리니까 패션 기업 쪽은 좋은데, 이런 필수 소비재 쪽이 오히려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센시오닉스 같이 이런 당뇨 측정을 하는 기계를 보다가 갑자기 비만 치료, 그러니까 당뇨 치료제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센시오닉스를 추천하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주식 추천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인공지능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텍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스타트업으로 시작되는 기업들도 있고, 뭐 C3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는 회사라서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중소형 기업 중에는 팔란티어 같은 거를 많이 보고,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예 팔란티어와 그 다음에 또 아이온큐 같은 게 양자 컴퓨터 같은 데는,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난해한 인공지능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양자 컴퓨터로 또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양자 컴퓨터라든지 좀 인공지능 쪽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일단 모멘텀을 탔기 때문에 쉽게 또 꺼지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습니다. 비싼 주식이냐 싼 주식이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요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가 조금 줍줍하기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 1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죠. 11월 초면은 이제 그때 조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연준에서 금리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7일 날 연준의 셧다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겁니다. 45일 연장이 됐는데 아마 그 11월부터 그 기간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거기만 잘 넘어가면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만약 지금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이 있으면요. 네. 네, 굉장히 돈이 많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3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1억을 30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1,000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복리 효과를 거두면서 1억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1억을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지금 가정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목적 있는 투자,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세 번째는 분산 투자, 뭐 등등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산 배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현금을 들고 아무것도 안 사는 연습을 일단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주식 시장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거시경제 시장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모두가 공포를 느끼는 그 시기가 올 때, 지금 요즘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8월, 9월에 대해서 공포가 많이 느껴져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8%, 9%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템플턴이 공포의 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시기에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뭐 5개로 나눠. 켈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할 때도 5개로 나눠서 투자하면은 실패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자기가 공부가 끝난 주식만 사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 있다면 일단 현금을 들고 계시고요. 공포의 시기가 그러니까 코로나든 2022년이든 모두가 공포를 느끼는 시기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막 추천한다고 뭐 아버지가 추천한다 주변 전문가가 추천한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그냥 추천만 듣고 사는 거예요. 네. 그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시장에 본인이 들어오는 시기는 주식시장 굉장히 좋을 때 들어오는 시기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워낙에 주식시장 좋다. 와 주식을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주식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거든요. 막 S&P 500이 4,600까지 올라갈 텐데 그럴 때 주식을 시작한다고 딱 들어오시면은 이미 고점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천한 주식을 사게 되면은 어떤 좋은 주식이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 이런 건 없습니다. 다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애플도 좋고 테슬라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은데 비싸냐 싸냐의 이 문제입니다. 근데 비쌀 때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 시즌에 할인할 때 사듯이 주식도 쇼핑 시즌이 있어요. 그 공포를 느끼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딱 줍줍을 하게 되면은 분할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산 시점이 사실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샀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또 사고 조금 떨어지면 사고 한 5번 정도 나누시면 평균적으로 좀 낮게 사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1억을 최대한 안 잃으려고 최소한 한 5년 정도? 제가 한 25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처음에 IMF 터지고는 한 4년 정도 단타만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5년 정도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능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이곳이 전쟁터라는 것도 알고 주식시장의 심리가 흘러가는 것도 다 읽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씩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제 10원칙 중에 마지막 2원칙 중에 하나인데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는 현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로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용해서 지금의 주식시장을 분석을 한다든가 닷컴 버블 사태를 생각해서 지금의 뭐 인공지능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지금의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 사태, 고금리 상황, 고환율 상황, 그다음에 물가가 높은 이런 상황, 이런 것들과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도 고려하고 지금의 플레이어들을 다 고려할 때는 지금의 상황은 그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또 지금 설명은 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 연준도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다고 그랬지만은 앞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예측해서 섣불리 움직이시면 크게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해 놓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 안전자산인 MMF 이제 머니마켓에 반이 있고 반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현금을 들고 가시다가 기회가 오면 좀 주춤하시고 좀 과열됐다 싶으면 열매를 좀 따시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욕심을 내시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는 빠르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너무 자신감 있지 말고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지금 있는 돈 좀 잃어도 돼 하면서 공포가 있지만 조금 사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나 먹을 만큼 먹었어. 이제는 욕심 버리고 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따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주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